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네.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제가 사실 뭐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의아해 하시는 게 11월에는 뭐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아라.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얘기하다가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12월 중순에는 아니 이 급발진도 이런 급발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그래도 뭐 11월에는 생각도 말라라고 했으니까 뭐 이번 달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상은 뭐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인하는 생각도 말아라. 뭐 이러면 이해가 가. 근데 인상을 끝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네. 인하까지도 얘기를 했다? 또 한 3번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은 분들이 TV나 뭐 방송 나와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를 듣고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좀 이렇게 납득이 잘 되시던가요? 솔직히 올해 내내 파월 의장의 입에 우리가 네. 얼마나 작년 네. 하반기부터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네.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 네. 아니면은 네. 그 뒤에 다른 일이 있나? 네. 이걸 계속 의심했는데 네. 저는 이번이야말로 네. 정말 의심스럽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뢰도가 빵이다. 그 신뢰도 관련해서 뭐 지금 나중에 자료도 하나 있던데. 이따 근데 한번 신뢰도가 보여주시고요. 거의 지난해 말부터만 고생하셨나요? 저는 사실 20년 동안 계속 고생했는데 연준을 뭐 그리고 중앙은행을 20년 동안 계속 봤지만 저는 지금까지 물론 뭐 한두 달이야 뭐 당연히 연준이 얘기한 대로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6개월 지나서 되돌아보고 뭐 1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과연 그때 그들이 한 얘기대로 했는가? 뭐 당장 지금이야 뭐 한 달 전 얘기도 뒤집는 판에 네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연준의 말을 너무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해라. 네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요. 이런 답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준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를 아는 게 내년도 뭐 앞으로도 계속 중앙은행의 태도와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연준이 왜 바뀌었는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첫 번째는 뭐 사실 정치적인 이유고 이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하도 이상하니까 네. 내년 대선 때문에 당신 내린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그렇죠. 기자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어. 한 명만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질문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네. 물론 파월은 뭐 우리 그런 거 안 보고 우린 지표. 근데 지표 뭐 한 달 사이에 뭐 바뀐 게 없잖아. 뭐가 바뀌어? 고용은 오히려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근데 왜 바뀌어? 왜 갑자기 네.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FOMC 직전주 말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화면에서 잠깐 띄워주셔 보면은 2페이지에 있는 네.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그 전주에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잘 나왔죠? 네. 고용 지표를 보고서 그 다음 날 바로 바이든이 인터뷰한 거예요. 연설을 통해서 제목을 보시면 바이든은 고용 지표를 보아하니 이제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점은 바이든은 공식 석상에서 통화 정책을 얘기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네.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 통화 정책을 본인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은행 정책 잘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옛날 트럼프야 뭐 그렇다 치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까지 통화 정책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최초예요, 최초. 그 얘기는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쫄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율 때문에. 그렇겠죠. 음. 결국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건이 자 이것도 중요한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네. 그동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지금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는 고용 잘 나왔잖아. 그런데 왜 말을 거꾸로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표가 잘 나왔는데 무슨 숫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바이든이 그래서 제가 바이든의 속마음을 한번 캐보기 위해서 예. 왜냐면 제가 그날 이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FMC 전이에요 이거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이번 FMC는 과거 패턴은 늘 시장이 좀 앞서가면 FMC 날 워워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뭐 그렇게 똑같이 패턴이 가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제 쌓여졌어요. 이거 이번 FMC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인사권자가 아, 네. 직접 이제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인트를 갖다 아. 불러가지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중앙은행이 그럴 수 없다. 독립적인데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중앙은행을 보면서 독립적 중앙은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제외. 네. 한국은행 제외. 한국은행 제외. 한국은행 제외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도 바이든이 분명히 전화를 했을 거다. 혹시 바이든 성격 아세요? 모르죠. 어떤 식의 성격 어떨 것 같아요? 바이든 성격이? 뭐 착한 할아버지 착한 할아버지 잘 생겼죠? 네. 뭔가 네. 뉴스로 보면은 상당히 신중하고 신중하고 좀 합리적인 분이 합리적이고 아닌가. 뭐 길 가다 막 힘없어서 쓰러지고 계단 넘어지고 희말이 되게 없어 보이죠? 아,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요. 참모들을 모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소리치는 걸로 너무 유명해가지고 아, 그래요? 참모들이 앞에 가면 벌벌 떨어요. 너무 소리를 쳐내니까. 아, 이런 거 문 팀장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보셔도 제가 다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바이든이 이번에도 지지율이 최근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어저께도 뉴스가 나왔는데 참모들을 모아놓고서 그냥 불호령을 내렸다. 참모들이 벌벌 떨었다. 이런 뉴스가 뭐 다 못 보셨겠지만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내용이 어제도 방금 뉴스에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격이요 굉장히 불같아요.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나요? 굉장히 느끼는 거고 그 성격이 아마 둘째 아들한테 간 게 아닐까. 헌터 바이든 네. 지금 탄핵 관련된 사건도 그쵸, 계속 이제 예. 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일단 인사권자가 굉장히 급하다. 그리고 고용이 왜 안 좋냐. 지금 3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바이든 지지율이 녹색 선인데 그림에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11월 들어서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꽤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갑자기 지지율이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눈에 보이고요. 예. 특히 바로 요 주,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까지 지금 4페이지 그림 보시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건 경합주. 미국은 선거인 단제도이기 때문에 경합주가 중요해요. 네. 경합주에서 모든 7개의 어. 경합주에서 전부 트럼프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에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는 유죄다 판결이 나왔듯이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와서 대통령의 그냥 후보 자체가 못 되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에게 사실상 희망은 별로 없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예, 만약에 앵커님이 네. 나 대선인데 지금 트럼프한테 한번 지고 있어. 네네. 대선 내년 11월에 해야 돼요. 네네. 승산이 없어. 어쩌시겠습니까? 아니 뭐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 최선에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이 통화 정책이 들어간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신다. 네. 그렇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봅니다. 중간에 그 지지율 차트 보여주신 거에서요. 이게 날짜가 가로축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언제라고는 이게 잘 16일자까지입니다.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바이든 지지율이 잠깐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9월 작년 9월이죠. 네, 이때 뭐를 해서 올라갔을까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그걸 네. 겁니다. 작년 9월 전후에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걸 조사해서 왜냐면 이제 한 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으면은 비슷한 그 방법을 정책을 이용한 좋은 정책. 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다 지금 모든 걸 아시는 연구하실 분이죠. 주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게 되면 이게 꼭 공유해 주세요. 약간 보통 이런 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북풍 같은 걸 활용하거든요. 네. 북풍.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어떤 안보적인 내용이 작년 9월 달인가 이제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니겠는가 보고요. 작년 9월까지는 그래도 연준은 긴축을 하는 과정에 꾸준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바이든은 지지율을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네.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은 왜 고용 지표가 바이든을 안 좋게 봤냐? 저는 이 5페이지의 그림이 그 답이 아닐까. 파란색 선이 파란색 막대기가 네. 정부가 주도로 만드는 고용이고요. 회색이 민간이 주도로 만드는 고용인데 이미 6월부터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고 나머지 민간의 자생 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네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좀 자생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면 이게 정부가 앞으로 돈도 쓰지 못할 것 같고 공화당이 지금 1, 2월 달에 다시 한번 예산안 합의를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계속 공화당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스스로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연준 내에서 제일 매파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거든요. 네. 이분이 최강 매파예요. 최초의 매파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11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적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것도 12월에 연준의 태도 바꾸는 거에 중요한 시그널링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뭔가가 좀 부러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이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뭔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 올려야 돼. 이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고 11월 하순에 얘기를 했던 것은 뭔가 부러진 것 같다는데 사실 지표를 보면 그렇게 눈에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러졌다는 거는 베이지북에서 이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베이지북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각 지역 연준의 지역의 소상공인들 혹은 구매 담당자들, 기업의 CEO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네. 경제 어떻게 보세요? 고용 어때요? 그걸 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자연어 분석이 발달해서 그 수치를 전부 센티멘트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11월에 이상하게 갑자기 센티멘트가 훅 빠져요. 요 지표, 지표는 아니죠. 얘는 서술이니까. 베이지북이 나오고 나서 월러 이사가 말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는 좀 하고 있고 베이지북에서 경기가 둔화되었다. 이게 어휘로는 이제 슬로우드, 느려졌다, 네. 둔화됐다로 되는데 베이지북에서 슬로우드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15년 만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베이지북은 슬로우드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아주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센티멘트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연준의 태도 변화에 있어서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사권자가 뭔가 큰 위기감을 느꼈고 그 위기감은 결국 경기가 우리가 지표로 보는 그거 말고요. 뭔가 진짜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사실은 경제를 제일 잘 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네. 정치인들 무식한 놈들 맨날 욕하고 아이 저 정치인들 맨날 욕하고 최대한 신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정치인들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분들은 늘 그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게 모이고 모여서 이제 대통령 집권당의 의견이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뭔가 촉을 느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사회의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11월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강하게 연준을 압박한 게 아닌가 그런 주장을 첫 번째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랑 좀 없었던 내용이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독립적이지가 않아서 영향이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그럼 바이든은 왜 갑자기 지금이냐는 거죠. 그렇죠. 왜 금리가 5% 미국 10년물 5% 찍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11월에 지표가 특히 그 베이지북 이게 갑자기 나빠진 거. 이게 저는 키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베이지북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베이지북에서 센티멘트가 나빠지니까 이게 갑자기 지지율이 나타났던 거고 바이든은 참모들 모아가지고 왜 갑자기 11월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지표에서는
뭔가가 11월에 부러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안감을 느낀 바이든이 드디어 12월 9일 날 그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태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는 네. 고용 지표가 지금 빠르게 나빠질 걸로 보여지시나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고용 우리가 뭐 내년도의 경제를 예측하거나 뭐 혹은 내년도의 연착륙 가능성을 예측을 할 때 많이들 야 지금 고용 지표가 뭐 좋다 나쁘다 혹은 소비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렇죠? 왜 의미가 없죠? 물가와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학생처럼 제가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뭔 얘기하는 거냐,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미 문사파 나왔다. 네. 네. 이미 댓글이 문사파. 있었습니다. 네. 문사 빠로 하시죠. 네. 그게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좀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지표를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아유, 네. 보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경기의 예측 숫자 및 실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침체를 우린 과거에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답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예측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직전에 그러니까 침체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그 직전에 고용과 소비 성장률이 어땠는지 다 알죠. 다 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뭐 경착륙이 된다거나 뭐 네. 침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사전에 고용과 소비가 성장률이 좀 천천히 떨어지겠죠. 네. 아니요, 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고요? 네. 엄청 실제 좋다.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절대. 그러면은 경제 지표를 뭐를 보고 그럼 너무 좋으니까 이제 꺾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청자분들한테 참 이러한 사파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좀 혼란스럽게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뭐 제 다음에 누가 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지표가 어떻게 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듣고서 이렇게 약간 자요.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듣지. 지표가 어떠니까는 현재 얘기예요. 현재라고 해도 더 정확하게 과거지. 네. 지난 분기 혹은 지난달. 하지만 다음 분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이 지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지표를 보잖아요. 그럼 패턴을 보면 소비랑 고용은요. 다음 달에 침체가 와도 좋아요. 성장률도 좋아요. 네. 다음 분기에 침체가 오는데 성장률이 좋아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늘 갑자기 침체가 혹은 경착륙이 뿅 하고 와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오면 그때 고용, 소비, 성장률, 그 뭐 물가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약간 후행 지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상당한 후행 지표입니다. 음. 후행 지표라도 미리 좀 그래도 약간의 뭔가 힌트를 주면 그래도 다행이지. 네네. 힌트를 잘 안 줘.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좀 요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그 패턴을 연구해요. 과거에 특정한 위기나 혹은 경제가 나빴을 때 먼저 있었던 패턴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얘기하죠. 아, 네. 수익률 곡선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뭐 죄송해요. 틀린 적이 있어. 틀린 적이 있어. 예. 틀린 적이 10번에 한 2번 틀려요. 10번에 2번 틀려. 그리고 그 2번 틀린 것도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지나서 맞아. 근데 이제 뭐 틀렸다고 할게요. 10번에 2번 정도 틀려요. 그럼 80%의 승률은요. 그 어떠한 예측자보다도 높은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익률 곡선 이렇게 예측이 잘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수익률 곡선 볼 것 같죠? 네. 안 봐요. 왜 안 보죠? 왜 안 보는지 알아요? 자,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딱 정확히 막 기계처럼 몇 개월 후에 침체가 오고 이러지 않아요. 대충 뭐 한 6개월 내에서 늦으면 2년 내에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역전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막 기다려. 헉, 이거 과거에 이랬대. 이랬대. 오나 보다 안 와. 오나 보다 안 와. 오나 보다 안 와. 그럼 사람들이 의심이 생겨. 야, 이거 아니야. 이번은 달라. 이번은 달라. 그리고 제가 아까 10번에 2번 틀렸다고 했죠. 네. 연착륙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최근 사례는 이제 90년대 한 번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연착륙. 그렇죠. 그리고 연착륙이 좋잖아요. 네. 마음속으로는. 그래야 또 장사도 할 수 있고 네네. 주식도 팔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연착륙 쪽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게 돼요. 게다가 야 수익률 곡선 역전됐고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하다가 안 와.
그럼 이 사람들은 야 쟤네들 또 줘, 또 줘, 이게 몇 달만 얘기해도. 그럼 이 사람들도 지표가 또 좋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침체 직전까지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신감이 떨어져. 그러면 야 안 올래나 보다. 아니 고용이랑 소비 뭐 다 좋은데 왜 침체가 왜 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순위 곡선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죠. 뭐 제가 이제 침체가 온다 안 온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지표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표만 가지고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표보다는 패턴을 보시라. 지표보다는 패턴을 보시라. 대표적인 패턴이 순위 요곡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패턴이 이제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샤메 법칙. 3의 법칙, 3의 법칙. 3의 법칙은 실업률이 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올라오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의 법칙이란 건 실업률이 저점에서 대략 한 0.5 정도 이동평균으로 올라오면은 좀 안 좋다.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사실 실업률이 뭐 3.4나 3.9나 뭐 그게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좋지. 뭐 4% 이하인데. 근데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그게 조금 시그널링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너무 겁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공식적만 아니에요. 저희도 내년도에 뭐 괜찮게 보고는 있지만 네네. 네. 뭐 침체라는 걸 미리 자기 기본 시나리오로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이 FOMC 이번 FOMC에서 밝힌 거는 어쨌거나 고용이 나빠질 거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 고용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나빠질 거라는 쪽에 전망을 하고 계시고 팀장님께서도 저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전망하거나 연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아마 고용은 헤드라인 괜찮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민을 하면서 아니 너무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연준이 그런 걸로 움직이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단기자금 시장입니다. 단기자금 시장. 혹시 단기자금 시장 관련돼서 최근에 뭐 뉴스나 뭐 누가 나와서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뭐 진행하면서는 예. 들은 적은 없고요.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시죠. 누가? 뭐 영래포 장고를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예, 그 얘기는 이제 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네. 이제 왜 하필 12월에 연준이 태도를 바꿨냐? 네. 이건 이제 아까 정치적인 거와는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거의 못 보셔서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 화면에 뜬 뉴스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네. 예, 화면에 뜬 뉴스를 잠깐 보시면 이게 페이지 수는 13페이지네. 이 뉴스는요 일단 한국 사람들만 못 본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별로 못 봤습니다. 관심도 별로 없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아주 요상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요 그림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을 이제 해석해서 네. 한글로 써놓은 게 왼쪽에 말풍선이거든요. 풍선 내용을 잘 보시면 뭐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냐. 영래포 고갈 시점이 오면 유동성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지급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푼 돈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완화적인 시그널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말에 당장 고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시일 내에. 그 시기는 근시일인데 일반적으로 언제를 보고 있냐면 3월 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월 말을 봐요. 왜 3월 말이냐? 지금 그림이 19페이지 잠깐 그림 보시면 네. 이게 영래포 잔고의 모습이거든요. 참고로 영래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동성을 가둬두는 창고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큰 창고 같은 거여가지고 유동성을 막 가둬놔, 가둬놨다가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유동성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동안 영래포가 거의 2.5조 달러 가까이 됐어요. 이거 연준의 밸런스 시시 뭐 한 7조, 8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거의 2.5조 달러가
영래포였었어요. 그러다가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감소하고 있죠. 네. 얘기는 유동성이 이만큼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를 잘 보시면 3월 말에 얘가 빵이 됩니다. 아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3월 말쯤에 빵이 되면 더 이상 누가 유동성 풀어줘? 그러면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긴축이 되겠죠. 네. 저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식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야, 긴축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네. 2조 달러를 넘게 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네. 풀렸어. 음. 돈이. 그래서 실제로 연준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SVB 사태 이후로 연준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예. 네.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 얘기는 뭐 자본한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주가가 왜 올라? 유동성 풀어서 오는 거예요. 연준은 양적 긴축하고 있었는데 영래포가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유동성을 풀었던 겁니다. 그럼 파월 의장도 이걸 보고 매우 만족했겠죠.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영래포가 계속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으니 통화 긴축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이 갈 수 있겠구만. 네. 문제는 얘가 3월 달에 빵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엄청난 유동성 긴축이 올 수 있다는 거겠죠. 문제는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 12월 FOMC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네. 어차피 유동성 감소하고 있는 건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12월에 FOMC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벤트였냐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14페이지 그림인데요. 그림이 좀 복잡하죠? 네.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레포 금리라고 하는 1일물짜리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장입니다. 금리를 주고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죠? 네. 네. 주택을 담보로 넣고 돈을 대출받죠? 똑같아요. 국채를 담보로 넣고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때 금리가 있겠죠. 네. 그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합니다. 음. 이 레포 금리는 원래 기준금리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늘 일정해야 됩니다. 늘 일정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 점 중에서 검은색 점이 이제 종가, 레포 매일매일 종가인데 종가가 뭐 그렇게 5.4%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11월 30일에서 12월 초로 넘어가는 오버나잇 기간에 레포 금리가 혼자 갑자기 급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FOMC 직전이에요. 네. 원래 이런 현상은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안 돼. 그런데 벌어졌어. 이때 단기자금 시장, 저처럼 아주 요상한 것만 보는 아주 극소수예요. 미국에서도 극소수예요. 네. 아마 이걸 보는 사람은 전 세계 100명도 안 될 겁니다. 100명도 안 된다고요? 네, 진짜. 왜냐면 이거 재미도 없고 어렵고 이거 왜 봐? 지금 나 주식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날 레포 금리가 이제 급등,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누군가 매우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서까지 자금을 급하게 빌려야 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누군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그 누군가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레포에서 국채를 담보로 주고서 돈을 빌리는 애들은 대부분 대형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형 금융기관에는 뭐 SVB 같은 뭐 소형 은행도 들어가요. 이러한 은행들이나 일부 금융기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금리를 물면서까지 레포에서 자금을 땡겼다는 얘기는 뭔가 단기자금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시그널링이 12월 1일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 파월 의장이 왜 뜬금없이 기자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유동성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자들도 못 알아듣게 가지고 이게 뉴스로 거의 안 났어요. 네. 여러분들도 거의 당연히 뉴스 못 보셨을 거예요. 파월 그렇죠. 의장이 얘기한 유동성이 뭐 갑자기 급감한다.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뭐 그냥 바이든이 내리라고 하니까 내린 거 아니야? 금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사실 정작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 유동성이 갑자기 말라가고 있는 얘기는 뉴스에 거의 안 떴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계속 유동성 시장을 최근 보름 동안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해요. 확실히 그 주간으로 발표되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난 3월 이후에 가동된 긴급 유동성 대은행 대출
그걸 이제 당시에 그 BTFP라고 해서 네. 3월 달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장고가 BTFP 장고인데 이거는 주간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3월 달부터 이제 없던 게 새로 생겼죠. 네. 이게 은행들이 위험하면 빌려주는 급전이에요, 급전. 그런데 얘가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12월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요. 더. 그러네요. 예. 약간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각도가 높아지는 게 보이네요. 12월 들어서 싸해요. 저는 싸해요. 뭔가 자금 시장에서 돈이 부족한 주체가 이미 아까 파월 의장은 뭐 영래포가 고갈되는 뭐 3월 정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월은 당연할 것 같고 네. 어쩌면 좀 빨리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빨리. 근데 그래서 네. 이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강하게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한 3.8 3.8대까지 떨어졌죠. 네. 아주 빠르게 떨어져서 그렇다면 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로 또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질 거니까요. 유동성이 축소되는 걸 어느 정도는 완화할 버퍼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조달을 장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미국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상업용 부동산은 숨통이 튑 수 있어요. 튑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제일 안 좋아. 왜 제일 안 좋냐면 자,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3개월, 6개월 라이보 더하기로 고정금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라이보 금리는 3개월짜리여서 기준금리랑 별로 차이가 없어. 네. 근데 기준금리 지금 내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다 누구예요? 뭐 5년물, 10년물 뭐 이런 애들만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5년으로 10년으로 조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막 2%대 조달을 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뭐 이게 3.8% 됐다고 아이고 금리 싸네? 안 그래요. 난 이미 옛날에 2%대에 빌렸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뭐 8% 찍고 뭐 7% 지금 뭐 깨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모기지 하는 분들은 이미 옛날에 3%, 4%대 받아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모기지 금리 7%대예요. 싸졌어요. 아니요? 전혀. 더 싸게 빌려놨는데. 네. 네.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기준 뭐 그 사람들 모기지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위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이게 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처럼 단기로 조달한 경제 구조냐, 미국처럼 장기로 조달하는 경제 구조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징이 금리를 올려도 긴축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과잉 긴축하게 돼 있어요. 늘. 제가 그래서 비유를 굉장히 뜨거운 무쇠솥에다가 굉장히 두꺼운 무쇠솥에다가 물을 끓여. 아무리 뭐 가스를 넣어도 이게 안 끓어요. 근데 한번 끓잖아요. 아무리 빼도 계속 끓어. 이제 안 꺼지는 거죠, 그러면. 반면 한국은 냄비예요. 끓이면 바로 끓어. 빼면 그냥 바로 그냥 가라앉아. 왜냐하면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3개월로 변동금리 가계담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30년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게 되고 인하할 때도 많이 올리게 돼요. 그래서 방금 열매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연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진 거죠. 시장금리가 떨어진 거의 효과는 미국에서 보기가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때도 효과가 되게 늦게 나타나고 인하를 해도 효과가 늦게 나타나서 오히려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완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반대야.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대략 인상 시점부터 1.5에서 2년이 지나야 인상의 악영향이 막 나타나. 작년 1분기부터 금리 올렸죠. 이제 1.5, 뭐 2년 가까이 되죠. 돼가고 있죠. 2년 네. 가까이. 그러면은 서서히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늦게서야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장기 금리가 떨어진 게 그렇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은 도움이 돼요. 한국은 기준금리나 뭐 단기금리 떨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도움이 되는데 미국은 당장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연준은 지금 계속 지금까지는 물가와 고용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바이든 보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물가와 고용을 보고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물가와 고용이
빨리 안 떨어져도 네. 그래도 금리 인하 방향으로 이제는 계속 비둘기적인 경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말을 했죠. 이번에 말한 걸로 당분간은 유지한다. 2% 위에 있어도 네. 금리 인하할 수 있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음. 뭐 확실히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숫자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명확히 시그널링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말을 너무 그렇게 심도 깊게 워딩에 뭐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분 너무 그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변해간다. 차라리 바이든 지지율을 보자. 아, 차라리 바이든 지지율을 보자. 네, 바이든 지지율을 보는 게 더 정책을 추정할 때 좋고 또 하나 보시려면 단기 자금 시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기 자금 시장 제가 봐도 제가 좀 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코로나 이전은 다 잊어버리셨죠. 코로나 이전은 지금 기억도 안 나죠. 맞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때 또 특이한 게 양적 긴축됐거든요. 그러다가 중단이 아니라 갑자기 양적 완화를 했어요. 급발진한 거죠. 급발진. 아니, 차가 전진하다가 후진하려면 중간에 멈춰야지. 멈추는 게 그렇죠. 없이 그냥 갑자기 후진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왜 금리를 내렸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이 있어서 당시로서는 연준은 보험성으로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뭐 그게 정말 보험성이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커브가 역전됐었어요. 뭐 그다음에 코로나가 가지고 이게 다 어우러져 버렸는데 아무튼 2018년, 19년에 아주 유사한 일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여기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이제 열심히 따라오시다 보니까 네. 한 번쯤 잠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양희신님, 네. 신양희 씨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분께서 그러니까 미국 금융기관에서 긴급 대출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냐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네네네네. 돈이 부족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3월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3월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3월처럼 다시 대응하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럼 되죠. 네. 근데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SVB보다 작은 애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게다가 거기서만 끝날까요? 제가 아까 지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준이란 건 은행은 지준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 지준은요. 경제 펀더멘털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주식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 지준, 저처럼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특히 지난 리만 브로더스 파산 이후에 이 지준 시장이 펀더멘털, 은행 시스템, 뭐 물가나 성장은 당연하고 주식, 채권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일 근본 요소로서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준이 지금 부족해지는, 즉 단기 자금이 부족해지는 건 어떻게 나비 효과가 나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저희들처럼 그나마 오래 본 사람들은 얘가 전 경제 시스템에 핏줄처럼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월 SVB 사태가 지금 잘 막았다라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SVB 사태 이후 은행들이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펀더멘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오늘도 참모들 모아놓고 야 경제가 좋다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표로 나오는 뭐 지표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지표가 그 유권자들의 심리와는 좀 동떨어진 지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유권자들의 심리와 지금 지표가 약간 괴리가 있다라고.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뭐 이거를 어떻게 숫자로 보여줄 수 없지. 왜냐면 지표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네. 다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응답률, 지표를 조사할 때 이제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들. 네. 응답률이 떨어지면 꼭 뭐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답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이제 통계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응답률 떨어진 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응답률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돼요. 네.
그러면 지표 자체가 왜곡돼요. 예, 예. 근데 지표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이후에 지표를 조사하는 정부 설문조사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네. 뭘 적어서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꺼려지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나의 개인 정보나 뭐 이런 게 뭐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정부가 이거를 알아서 나한테 어떤 몰래 불이익을 줄 가능성 혹은 활용할 가능성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사실 그 옛날 뭐 70년대 뭐 60년대 실제 그 개개인들의 정보를 모아서 막 이상한 실험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 이제 그러한 뭐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미국이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약간 전체주의적으로 뭔가 자료 조사를 하고 모았을 때 내 자료가 제대로 안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응답률 저하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약간 공화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정부가 뭔가를 적어서 내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절대 우리가 너한테 뭐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 조사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럴 때 정부를 믿고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진짜 맞아? 이러면서 안 주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 민주당 성향의 분들은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야 국가가 설마 뭐 나쁜 짓 하겠어. 다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짓을 하는 거지. 정부는 결국 약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쪽에 가까우니까 내가 열심히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편인데 그 전통적인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 문화에서는 좀 자유주의를 네.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가장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민주주의 가장 오래된 역사의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나온 거고 결국 영국의 과도한 조세 그러니까 왕에 대한 저항은 결국 돈이에요. 돈, 조세. 그래서 정부가 힘이 세지면 결국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돈으로 나를 압박하고 뺏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야. 옛날엔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보니까 막 강제로 마스크를 쓰래. 강제로 주사를 맞으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도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뭐 백신이나 뭐 코로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를 잘 따라서 파우치 박사의 말을 잘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이 마스크도 쓰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성향상 아마 트럼프나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안 했을 겁니다. 응답을.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응답률을 그 정당 성향상 경제에 대한 판단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경제에 대한 판단이 안 좋아요. 둘이 차이가 크게 나요. 네. 굉장히 커요. 민주당 사람들은 경제를 좋게 보는 편이고 공화당 사람들은 경제를 나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했다? 그런 지표들은 상향 편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어디서 뉴스에서 나온 거나 뭐 어디서 연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야.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재밌는데요? 응답률이 왜 떨어지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뭐 있기도 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네네. 뭐 정말 지표 편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기도 좀 힘들고 그게 잘 없어요. 근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응답을 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표가 좀 상향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좋습니다. 한국도 좀 그런 성향이 있나요? 한국은 제가 한국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니 제가 그 한국은행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그 응답하는 응답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네. 저는 정치 성향이 없는데 네. 이거를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도 되게 하지 말아야 되나? 뭐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하도 옛날에 또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네, 저는 한국은 당연히 룰에 의해서 네네. 팔러시에 의해서 데이터 개인 정보는 보호해주는 쪽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미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던 건데요. 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실제 경제보다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은 예, 좀 좋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편향이 좀 있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은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하는 그런 공화당 성향 사람들의 응답률이 떨어진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신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도 제가 이제 지표 분석을 하면서 지난 이제 거의 15년 전이죠. 그때 그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 10년, 2011년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심지어 2012, 13년까지 지표를 좀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지표는 계절 조정을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 블랙박스라는 계절 조정이 있는데 이 계절 조정이 큰 위기를 한번 겪으면 이게 망가져요. 네. 그래서 계절 조정을 하고 난 숫자를 우리가 좀 믿을 때 좀 늘 이게 약간 좀 느낌이랑 이상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계속 봤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 조정보다는 그냥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걸 전년 대비로 해서 숫자를 다시 한번 꼽아내면서 저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오늘 문 팀장님 가져오신 자료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지금 점도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네. 비둘기적인 해석이 이제 시장에 환호하면서 주식 시장도 많이 오르고 채권 금리는 급락했어요. 네. 이 연준의 점도표에 대한 신뢰도 네. 문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굳이 뭐 참고지 뭐 참고고 거의 믿지 않습니다. 네, 28페이지입니다. 네, 28페이지 그림 잠깐 이거 제가 좀 부끄러운데 이거 좀 이런 거 보여줘도 되나? 이번 FOMC 이전에 이제 조사를 했던 제가 밑에 각 이코노미스트나 전략가의 이름은 빗금을 쳤고요. 이제 연준 점도표의 신뢰도 이건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갔던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저는 정말 저 혼자 이렇게 2%라고 신뢰도를 적을지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모르셨어요? 저는 이럴 다들 한 50%는 안 넘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50%는 다 안 넘을 거니까 한 2%를 적으면은 좀 내 부근에 모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100% 쓰신 분도 있는데 두 분 한번 만나셔야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대담을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50 이상을 줄 수 있는지 저 사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것도 있지만 그 연구 결과도 되게 많아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랑 실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는가 비교할 수 있겠죠. 네. 비교를 하면 답이 어떨 것 같아요? 저 그 물결무늬 봤어요. 네. 올라가고 있을 때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네. 내려가고 있을 땐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관돼요. 연준이 점도표를 쓴 거랑 실제 기준금리 올린 거를 대보면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되돌아보잖아요. 네. 거의 의미가 없어. 물론 뭐 한 달, 두 달 후에도 비교하죠. 그러면 근데 그건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연준이 쓴 대로 가는데 뭐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게 뭐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6개월, 뭐 1년 후인데 그거를 보면은 저는 뭐 거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뭐 연준이 3번 혹은 마켓은 뭐 4-5번 인하를 한다. 금리로 치면 뭐 100bp, 뭐 70, 적게는 75에서 많게는 뭐 125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희도 사실 그 안에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써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단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아마 내년도는 시장이 거기에 써는 것보다 더 대폭적인 인하가 있을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아니 침체가 보신다는 아니어도 건가요?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사실 내년도에 뭐 저희가 좀 특이하다고 보고 내년도 말 물가를 2%라고 할게요. 네. 2%. 자 기준금리를 3번 내렸어. 4.75죠. 네. 근데 물가가 2%야. 그럼 실질금리가 플러스 3% 가까이 되잖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실질 기준금리가 보통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2%대만 나와도 기준금리는요 코로나 이전이랑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300bp 내려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다르다 하면 뭐 제가 할 말 없어요. 네.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장 많죠. 혁신 성장. 단 혁신 성장이 앞으로 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 지금 9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GDP의 흐름이고요. 기울기가 성장률이거든요. 점선이 코로나 이전의 추세예요.
최근에 한번 코로나 이후의 흐름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평행해 보이거든요. 점선이란 최근의 흐름이. 근데 이 기울기가 만약에 점선을 뚫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앞으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어떤 혁신이 뭐 로봇과 AI가 어떻게 만들어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비행기보다 더 위대한 발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하면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금리 인하 내려가는 방향이 있고 생각보다 네.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물가만 말씀해 봐도. 주셨는데 네네네. 물가만 봐도. 네. 그럼 주식 시장이 이렇게 달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이랑 채권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저는 둘 다 좋게 봅니다. 특히 채권은 그냥 무조건 좋게 봐요. 크게 고민 없이. 아, 주식은- 주식은 3.8이어도 사도 되나요? 네. 미국 국채 10년물 3.8에도 뭐 잠깐 쉬어가겠죠. 네. 1월까지. 하지만 약간 반등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긴 채권으로 많이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그나마 높을 때니까. 그리고 제가 보는 적정 미국채 10년 금리는 내년도에 2% 성장, 2% 물가면 적정한 미국채 10년은 2.5 이하입니다. 그럼 지금 10년물 사도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코로나 이전에 2% 성장, 2% 물가에서 적정 10년물 금리가 2.5 밑이었어요. 전 코로나 이전이랑 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이 있다. 성장이 갑자기 높아진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게임이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식도 일단 주식은 네.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적 추정치가 좀 많이 높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너무 좀 낙관적인 얘기들이 사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나와가지고 산타랠리 있냐 없냐라고 이제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산타는 없을 뭐 사람들이 다들 없다고 하더라고. 네. 지난달에 특히 지난달에 산타 절대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산타는 없을 수 있어도 루돌프가 있을 것이다. 루돌프가 온다. 근데 뭐 우연찮게 파월이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1분기엔 잠깐 쉬어가다가 다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주식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 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무슨 이제 약간 그 소설 얘기나 어떤 그게 몰입감이 있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좀 목소리가 함께 조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오디오 좀 키워달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디오 감도를 올리거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돼서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고요. 일단 네. 유동성을 보자. 유동성을 보자. 유동성 보자. 네네. 유동성이 내년 1분기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자. 기다렸다 사자. 채권은 장기채는 지금 사도 좋다. 꾸준히 사자. 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